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자, 오늘은 내일의 불안은 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편이 알파편, 2편이 오메가편. 오늘은 1편 알파편입니다. 조던 김장섭 씨라는 분이 쓴 책인데 주식, 부동산 투자에 관련돼서는 유명한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 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책 내용이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고, 생활 경제에 대한 그런 지식과 정보, 그리고 1950년대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각 나라들의 경제 발전의 패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나름대로 각자가 어떠한 적절한 또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책은 재테크에 대한 책이고, 큰 줄기는 이제 주식에 관련된 얘기인데, 기존의 저자가 부동산 투자도 상당히 오랜 기간 해왔기 때문에 부동산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식이라는 거는 생산성 향상을 해나가는 국가에서 주식의 가격이 계속 이제 올라간다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생산성 향상은 두 가지의 이유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창의적이며 파괴적인 기업이 나타나서 그 기존의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더 높은 부가가치를 올리는 방법.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자, 두 번째는 단순하죠. 인건비입니다. 낮은 인건비로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 고도 성장기에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의 기술도 있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인건비였죠.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고도 성장을 해왔죠. 일본이나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의 도약을 하게 된 이유도 1차적인 이유는 낮은 인건비였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낮은 인건비가 있었기 때문에 수출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죠. 우리 이후에 또 어떤 나라가 있죠? 중국, 베트남. 뭐죠?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고도 성장을 해오고 있고 현재도 진행형이죠. 자, 주가는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 지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경우도 선진국에 포함이 돼 있죠. 낮은 인건비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다가 정체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그 다음 단계인 파괴적인 기업이 나타나 혁신을 하는,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2007년 대비 현재 주가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자, 스페인 마이너스 41.4%예요. 거의 반토막입니다. 이탈리아 거의 반토막이에요. 벨기에 거의 마이너스 20%, 프랑스 마이너스 7%, 그나마 스위스는 5%, 우리 한국은 0%입니다. 2007년 주가지수하고 현재 즈음의 주가지수가 거의 같은 수준이죠. 중국의 상하이 지수 마이너스 50%예요. 반토막이 났죠. 반면 창의와 파괴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은 2007년 기준에서 무려 191%가 주가지수가 향상이 됐어요. 그리고 낮은 인건비로 생산성을 높이는 브라질, 멕시코 3, 40%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입니다. 이 저자는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왔던 분 같아요. 자, 부동산에 대한 저자의 의견입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없다면 부동산도 그냥 단순한 소비재라는 거예요. 아파트 평균 수명이 40년이라고 합니다. 40년. 40년이 넘어가면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수도에서 녹물이 나온다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살기가 어려워지죠. 근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한 곳은 저층 아파트, 왜냐하면 용적률이 나와야 사업성이 있으니까, 또는 중층일 경우라도 대단지. 근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 부동산 같은 경우 투자가 쉽지 않은 것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부동산 수요자가 지속적으로 노령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이제 베이비 붐 세대, 한국전쟁 이후에 그분들이 10년 이후에는 80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70년 전후 2차 베이비 붐이라고 할 수도 있고 X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60대가 되죠. 과연 60대 이상의 나이가 되면서 적극적인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수요자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인 것 같아요. 반면에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공유경제라는 개념에 갈수록 익숙해져 있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이 디플레이션이 되는 시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는 지금 여러 가지 규제로 묶어져 있는 서울 지역의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을 시작하는 시점, 공급 과잉이 빵빵 터진다는 거예요.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때부터 부동산의 디플레이션이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또한 특별히 상가 분양에 대해서 한 챕터를 이제 마련해 두고 있는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도시 상가가 지금 22평 분양하는데 분양가가 12억 1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판매자들은 이 정도면 월세 4,500 정도 받습니다. 월세 4,500이면 대출 끼고 이자 내도 200 남습니다. 뭐 150 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2평 상가에서 기껏 해봐야 뭐 분식점, 휴대폰 가게 뭐 이런 거 하는데 월세를 4,500 내면서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기나 하냐. 그리고 신도시보다 훨씬 상권이 좋은 뭐 일산의 장항동, 웨스트돔 근처라든가 분당의 이제 서현역 근처 22평의 매매가가 6억 정도래요. 절반. 그리고 월세는 200만 원 정도랍니다. 사실 장사를 직접 하는 입장에서는 22평 정도의 200만 원도 쉽지 않은 비용이죠. 무얼로 어떻게 벌어서 월세 200 내고 이익을 남기고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하란 말이냐. 투자에 대해서 이 저자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에 대해서 반드시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디플레이션 시대의 투자. 자, 전제 조건으로 우리 한국은 이미 선진국 경제 패턴에 접어들었다는 거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디플레이션 시대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뭐 앞으로 뭐 이자가 더 오른다거나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만 해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보다 윗세대 분들은 그런 게 더 있겠죠. 학습 효과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향수, 뭐 미련 이런 걸로 이제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고속 성장을 했던 그런 경험이나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1%, 2% 이러고 있지? 우리는 5%, 7%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날이 다시 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제라는 게 그렇게 무슨 뭐 감정으로 또는 뭐 의지로 이렇게 단숨에 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경제 구조로는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저성장 국면이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반드시 전제하고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도 할 수 있고, 투자를 떠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죠. 자꾸 이렇게 고속성장에 대한 기대를 하면 그런 것들이 못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참해지고, 더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원래는 더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가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제 행복의 근거를 어떤 외형적인 성장 이게 아니라 어떤 내면의 충족,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선진국에서 이미 수년 수십 년부터 겪어왔던 변화의 패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저자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인데, 주식은 자, 미국의 1등 기업을 사라는 거예요. 따지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뭐 분석하고 뭐 PER 분석하고 재무제표 절대 다 필요 없고 그냥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 1등 기업을 사면 된다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게 다 끝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끝. 그거 하면은 다 된다는 거죠. 왜냐? 미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창의와 혁신이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이 높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식이 계속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과거의 사례를 엄청나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 보유만 하고 있으면 되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주기적으로 공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황의 징후를 주가가 하루에 마이너스 3% 찍는 그런 횟수를 가지고 공황을 예측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등 기업이 다시 2등이 되면 어떻게 되냐? 1등이 된 기업으로 갈아타라는 거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죠. 아주 심플합니다. 미국의 1등 기업에 투자해라.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분석을 아주 스마트하게 잘 해놓으셨는데, 글쎄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그 트랩, 덫이 아닌가 싶어요. 과거 사례에 대한 덫.
왜냐하면 과거 사례가 계속 미래에도 반드시 적용이 될 것인가, 그거는 사실 미지수겠죠. 우리가 나심 탈렙의 행운에 속지 마라 이런 책에서 봤잖아요. 러시안 룰렛 6분의 5의 확률로 살아남지만 6분의 1의 확률로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에 대한 비유가 될 수 있는데, 뭐 한 10분의 9의 사례로 이 저자가 주장하는 이러한 주식 투자법이 성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10분의 1의 사례로 변수, 예기치 않는 사건들, 블랙스완 같은 이러한 처참한 일들이 생기면 그건 또 인생이 그걸로 또 여러 가지 피폐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서울 부촌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싸지만, 왜냐,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인구 감소하잖아요, 그죠? 외곽부터 수축 현상이 생기겠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대기업의 본사들 다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모든 일자리들이 서울로 더욱 집중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곳이 더 비싸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싸다고 해서 외곽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은가, 뭐 이런 이야기를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본의 사례도 많이 분석을 하고 그 유럽의 여러 선진국 사례를 많이 분석을 해요. 특히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자, 엄청난 디플레이션을 겪었죠.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 과정에서 일본 국민들의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5억 대출 받아서 내 돈 5억 해서 10억 샀는데 10억짜리 집이 뭐 3억 돼버리고 평생을 벌어서 그거 대출 갚는 거죠. 자, 결국 이러한 디플레이션 시대에 투자의 최후의 승자는 누구였는가? 재테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들이 다 자산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은 아닌데, 이 책의 이제 1권 알파편 이걸 읽으면서 우리 한국 경제의 그 현실에 대해서 지극히 냉정하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임금이 높아지면서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하고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양극화되죠. 수입이 많은 전문직, 대기업의 본사, 연구개발직 또는 대기업의 생산직, 정규직, 이러한 일자리들, 그리고 아주 급여가 낮은 그러한 서비스 일자리들, 수입이 양극화되어 있죠.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이렇게 양극화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소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걸 의미하죠. 내수 시장도 갈수록 더욱 위축되겠죠. 좀 암담한 현실이다. 근데 나름 또 생각을 해본 게, 우리가 또다시 한번 점프를 하기 위해서 돌파구, 우리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무엇인가? 과거부터 생각했지만 남북의 그 경제 협력, 경제 통합, 뭐 정치적 통합 이런 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 경제적 교류와 경제적 통합. 짐 로저스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죠. 한국은 세계의 뭐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다. 단 조건이 뭡니까? 남북 경제 통합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 북한은 전기도 없고 의자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남한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본소득, 결국 수입의 양극화, 그리고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뭐 무인숍들 갈수록 일자리가 없어지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세제 개편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인 과세 없이도 월 25에서 30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요. 이런 뭐 필요 없는 불필요한 공제 같은 거 다 없애고 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재난지원금으로 뭐 자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수가 어느 정도 다시 좀 활성화되는 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건 복지가 아니라 경제 정책이다. 기본소득 부분, 또 이제 고령 인구의 어떤 일자리 정책. 고령 인구가 약간 일은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채용을 안 하죠. 왜냐면 동일한 급여를 줄 것 같으면 고령을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좀 유연성을 갖게, 그래서 외국으로 나갔던 일자리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고령이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터의 현자라는 책에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잖아요. 이런 고령 인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기회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또 실행,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의 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내일의 부 1편 알파편에 대해서 살펴봤고, 2편 오메가 부분은 뭐 미중 무역 전쟁 이런 뭐 외국의 여러 가지 사례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또 직접 연관되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